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일반 과목이죠. 컴퓨터 구조의 핵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논리회로에 부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호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하나씩 해볼까요? 여기서 A가 들어오고 여기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C에 바가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는 A와 C에 바가 AND를 해서 그것에 바가 되겠군요. 자, 여기에 들어오는 값은 무엇입니까? B와 C의 AND가 되겠죠. 그것에 OR을 하십시오 라고 했군요. 다시 한번 쓰면 A와 C의 바, AND의 바와 B, C의 자 이게 뭐예요? OR죠. OR을 한 결과를 내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때요? 드모르강의 법칙에 의해서 풀 수가 있죠. 드모르강의 법칙 생각나나요? A, N, B의 바는 A의 바, O와 B의 바. 또 A, O와 B의 바는 A의 바, and B의 바. 이렇게 하는 게 드모르강의 법칙이었죠. 자, 그러면 이거를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A의 바, O와 C, 바의 바. 됐죠? 여기에 있는 O와 B, C를 가져올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쓴다면 이거는 어때요? C, 바의 바는 어때요? C가 되는 거죠. O와 B, C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공통인수 C가 보이죠. 여러분, C and 1은 뭐죠? C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0이나 1이 될 수 있지만 0과 1의 AND는 0, 1과 1의 AND는 1이니까 결과가 C와 같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통인수 C로 묶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A의 바, O와 C, N, 1, O와 B, C라고 볼 수가 있고 A의 바, 공통인수 C로 묶어주면 1, O와 B가 되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O와는 하나라도 1이면 1이죠. 그래서 이거는 A 바, O와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바, O와 C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건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1, 2, 3, 4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3번에 봤더니 F는 A, C, 바의 바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쓴다면 이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드모르강의 법칙에 의해서 풀면 어떻게 되나요? A, 바, O와 C 이렇게 되는 거죠. 되었나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는 다음 타이밍 차트에서 A, B가 입력이고 C가 출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C와 같은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게이트는 무엇이냐? 자, 일단 우리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내려가 있는 건 우리가 0, 올라가 있는 건 1, 0, 1, 0, 1, 0, 1, 0, 1, 0 이렇게 표시하고요. B도 표시할게요. 0, 1, 1, 1, 0, 0, 0, 1, 1, 1, 0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결과 C를 보세요. 자, 올라가 있는 건 뭐죠? 1이죠. 1, 1일 때 0, 0, 1이면 1, 1, 1이면 0. 자, 봤더니 0, 0일 때 1이고 1, 1일 때 0이란 말이에요. 한번 표시해 볼까요? A, B가 있는데 0, 0이었더니 결과가 C가 1이 나왔어요. 그럼 0, 1일 때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0, 1이면 1이군요. 1, 0일 때 한번 찾아보세요. 자, 1, 0이면 얘가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둘 다 1일 때는 뭐죠? 여기가 0이죠. 그래서 1, 1일 땐 0이군요. 이렇게 생긴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1, 1, 1, 0. 그럼 여러분 A, and B는 뭐예요? 0, 0, 0, 1이었죠. 이것에 다 반대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nd의 반대구나. 그래서 정답은 난드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4번 난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동작을 하는 플립플롭은 그랬습니다. 플립플롭 하면 여러분이 뭐였어요?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이제 순서 논리회로다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RS, 네, RS, 또 JK, D형, T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JK를 이용을 했다. 들어오는 곳이 지금 하나다. 그리고 not 기호가 있군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D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JK가 0, 0이 들어올 때, 0, 1이 들어올 때, 1, 0이 들어올 때, 1, 1이 들어올 때가 있죠. 결과가 이제 전에 있는 값, 0, 1, 전에 있는 값의 반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D형 플립플롭이다. 그럼 JK 플립플롭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을 이제 활용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입력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J와 K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J가 0이면 K는 1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바로 not이 들어와야지 K의 반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0이 들어가면 이쪽에는 1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not 기호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제 D형 플립플롭이다. 그래서 D형 플립플롭은 얘가 0이고 1이 됐을 때 결과 0이 들어오면 결과 0이 되고 1이 들어오면 1이 되는 것을 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D형 플립플롭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의 보수를 사용한다. 이의 보수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게 이의 보수였어요? 양수값을 반전 1의 보수로 만들어서 1의 보수로 만드는 거예요. 반전시키는 거죠.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얘가 이제 2의 보수가 되는 거죠. 어떤 숫자에 대한 음수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10에 대한 양수, 10이라는 양수값을 가지고 반전을 시켜주고 더하기 1을 해주면 2의 보수가 구해지는 거죠. 자, 여기서 m의 값이 1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m의 값이 1일 때 수행되는 동작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죠. 여기서 A는 그대로 들어옵니다. A는 그대로 들어오는데 B값을 보세요. B값은 원래 있던 B값과 여기 있는 1과 베타적 5화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숫자에 베타적 5화를 한다라고 하면 1과 자, 봐보세요. 1010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한쪽에다는 2를 해보고 한쪽에다는 0을 해볼게요. 이것에 베타적 5화를 해보자. 그러면 베타적 5화는 서로 다를 때 1이죠. 같으니까 0, 다르니까 1, 0, 1. 얘는 1과 0은 다르니까 1, 0, 1,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값과 비교를 했을 때 2를 베타적 5화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전이 되고 있다 그거죠. 0을 베타적 5화를 해주면 그대로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B값과 2를 베타적 5화를 했다. B와 2를 베타적 5화를 지금 했죠. 이 기호가. 이게 바로 뭐를 시켰다? 반전을 시켰다. 거기다가 이 M이 어때요? 여기에 그대로 전가상기로 들어오고 있죠. 전가상기는 이제 더하기를 하는 거죠. 더하기 1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전해서 더하기를 했다. 이게 B에 대한 2의 보수값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음수 표현법이다라는 거죠. B에 대한. 그래서 A는 지금 그대로 들어오고 B를 어때요? 음수에서 음수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즉 A-B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M값이 0이라면 어떻게 되죠? M값이 0이라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A도 그대로 들어오고 B도 어때요? 0이면 변화가 없죠? 또 0을 더한 건 의미가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M이 0이라면 얘는 뭐죠? 그냥 A 더하기 B를 계산을 하는 거죠. M이 1일 때 반전시켜서 더하기 1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뺄셈 연산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카르노 맵의 결과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게이트는 무엇이냐? 카르노 맵입니다. 이에 지수승으로 묶으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그래서 변화되는 것은 안 쓰고 변화되지 않은 것만 쓰는 거죠. A는 0, 1 변화됐어요. B는 0이죠. 즉 B의 밤한 결과가 나오죠.
자, B의 발을 표현할 때는 무슨 기호가 필요하나요? 바로 not의 기호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료 표현 형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1번은 맞나요? 자, 1번을 보면은 비트는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다. 8비트가 모여서 니블이 된다. 니블은 몇 비트가 모여서 되는 거죠? 예, 바로 4비트가 모여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맞나요? 2번은 바이트 모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면은 비트가 있고 그 다음 뭐죠? 니블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트, 비트, 니블, 바이트 그 다음에 워드, 그 다음에 필드 그 다음 뭐예요? 레코드 그 다음 뭐예요? 블럭 네, 그 다음에 파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드는 할프워드, 풀워드, 더블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맞습니다. 네, 3번에 필드는 자료 처리를 하는 최소 단위다.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를 이룬다. 맞죠? 자, 4번에 데이터베이스는 레코드의 모임인 파일의 집합. 네,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룬다. 맞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음수를 2의 보수로 표현을 할 때 10진수 마이너스 66을 8비트 이진수로 변환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플러스 66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16, 32, 64, 128. 자, 8개를 마련합니다. 네, 8비트 이진수다 그랬으니까 8개의 칸을 마련하고 8개의 카드가 있다 생각을 해주고 66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64, 2가 부족하군요. 2 가져오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값이야? 일단 플러스 66이죠. 자, 2의 보수를 만들려면 먼저 반전합니다. 그래서 1, 0, 1, 1, 1, 1, 1, 0, 1.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합니다. 네, 1과 1을 더하면 0이 되면서 올림수가 발생이 되죠. 1, 1, 1, 1, 0, 1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표현한 것은 정답 몇 번이 되나요? 네, 2번이 되죠. 자, 8번 문제입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를 통일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제한된 국제적인 문자 코드 규약이다. 모든 문자를 16비트, 즉 2바이트로 표현하는 코드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무엇인가요? 바로 이제 유니코드가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에 나오는 ASCII 코드는 몇 비트로 표현하죠? 7비트로 표현을 해서 2의 7승가지를 표현을 하죠. 2의 7승 128가지. 자, 3번에 나오는 BCD 코드는 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2의 6승가지 64가지를 표현하는 거죠. 자, 이 BCD IC 코드는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의 8승가지를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ASCII 코드는 데이터 통신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EBCD IC 코드는 이제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언어를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언어를 2바이트로 표현하는 거 바로 유니코드 국제 표준화 코드입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ASCII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ASCII 코드 하면 기본적으로 뭐를 생각해 줘야 돼요? 7비트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2의 7승가지 128가지를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해주고 어디에 사용이 된다? 이제 통신을 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다. 자,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1번 BCD 코드를 확장한 건 뭐죠? 이 BCD IC 코드가 되죠. 그래서 1번 아니고 자, 2번 10진수 3을 더하면 XS3 코드 이건 3초각 코드에 대한 설명이고
유니코드처럼 만국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아니고 네, 정답은 바로 4번이죠. 7비트 코드로 표현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7비트로 표현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패리티 패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패리티 비트는 뭐예요?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코드죠. 이걸 더해 가지고 8비트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IEEE 754 부동소수점 표준 형식은 다음과 같은 단정밀도 형식을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17.125를 IEEE 754의 단정밀도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이 다 나와 있죠. 단정밀도 크기 총 32비트, 가수부 23비트, 부호 1비트, 지수 8비트, 그리고 127 바이어스법을 쓰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죠? 이진수로 바꿔주는 거죠. 마이너스 17.125를 이진수로 바꾸겠습니다. 소점을 중심으로 1, 2, 4, 8, 16. 소점 뒤에는 0.5, 0.25, 0.125의 자리죠. 17은 어떠세요? 16과 2를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0, 0, 1점, 다음에 0, 0, 1, 1, 2, 5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게 이진수로 바꾸는 거죠. 자, 두 번째 할 일은 뭐죠? 정규화 과정을 거쳐야 되죠. 정규화 과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01, 자, 소점. 여기가 소점이었죠? 소점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왔죠. 그래서 곱하기 2의 4승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부호 지수 처리입니다. 지수는 이제 127 바이어스법을 써라 그랬으니까 4 더하기 127, 131이 되는 거죠. 이 131을 이진수로 바꿉니다. 그러면 1, 0, 0, 0, 0, 0, 1, 1이 되는군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잡아주면 되죠. 부호 자리는 뭐죠? 마이너스니까 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맨 앞에는 1이 되는 거고요. 지수부 1, 0, 0, 0, 네, 0, 0, 1, 1, 1, 2, 3, 4, 5, 6, 7, 8, 지수 8비트. 네, 맞죠? 여기가 지수부가 되는 거죠. 얘는 지수. 네, 가수부라는 것은 뭐죠? 바로 이 부분을 말을 하죠. 000, 1, 001. 나머지는 0. 자, 이게 이제 가수부 자료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정답은 몇 번이 되나요? 네, 바로 4번이 되겠군요. 자, 1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컴퓨터 연산 장치에 있는 누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누산기. 누산기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약자로 ACC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는 역할은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명령어를 기억하는 장치는 뭐죠? 명령 레지스터가 되는 거죠. 명령어를 해독하는 장치는 디코더가 되는 거죠. 자, 12번입니다. 중앙처리 장치, 우리는 CPU라고 하죠.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세요. 1번. 1번은 뭐라고 써졌느냐. 기억 장치에서 꺼내진 명령어는 누산기가 기억한다. 명령어는 누가 기억하나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는 IR, 명령 레지스터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에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변지는 명령 계수기 또는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고 3번에 명령 해독기는 명령어를 해독해서 필요한 장치로 제어 신호를 보낸다. 맞습니다. 4번에 번지 레지스터는 알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기억되어 있는 주격 장치의 번지를 기억한다. 맞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데이지 체인, 네, 우선순위 인터럽트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데이지 체인이다 하면 이 체인 바로 직렬이죠.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바로 직렬로 이제 연결을 한 후에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 그 장치 번호를 전달을 해서 CPU 쪽에 가까운 쪽에 인터럽트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1번에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장치들을 병렬로 연결한다. 맞나요? 네, 틀리죠. 자, 2번에 2개 이상의 장치에서 동시에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 CPU는 이들 인터럽트를 모두 무시한다 그랬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를 하죠. 자, 3번에 인터럽트를 발생시킨 장치가 인터럽트 인식 신호를 받으면 자신의 장치 번호를 중앙 처리 장치로 보내게 됩니다. 맞습니다. 4번 중앙처리 장치에서 전송되는 인터럽트 인식 신호는 우선순위가 낮은 장치부터 아니죠. 우선순위가 높은 장치부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옳게 설명한 것은 바로 3번입니다. 여러분, 데이지 체인은 어떻게 연결한 것이다? 직렬로 연결한 것이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네. 다음 보기는 스택을 이용한 영주소, 스택을 이용한 영주소 명령어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수행되는 계산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있는데 푸시 C 그랬어요. C 들어왔습니다. 네. 자, 푸시 A 그랬어요. A 들어왔어요. 푸시 B, B 들어왔어요. 그 다음 add가 만났죠. add 더하시오. 그러면 두 개를 꺼내가지고 덧셈한 결과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게 되는 거죠. MUL 곱하기를 해라. 그러면 이 자료와 이 자료를 꺼내가지고 이제 곱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C하고 곱하기 A 더하기 B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바로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와 C를 곱하겠다가 되는 거죠. 자, 15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이 무엇이냐? 자, 명령어를 주격장치에서 중앙처리장치의 명령에서 IR이 되죠. 네, 중앙처리장치 CPU. 주격장치 메인 메모리 이렇게 되죠. 가져와서 해독하는 겁니다. 주격장치에서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해독하는 단계, 그걸 무슨 단계라 그러죠? 인출 단계다라고 하는 거고, 이 단계는 마이크로 연산 뭐부터 시작이 되느냐? 자, 해당되는 명령어가 어디에 있어요? 주격장치에 있죠. 그럼 주격장치 몇 번째에 찾아가야 될까를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르쳐주는 그 번지를 MAR에다 넣어놓게 된다 그거죠. 두 번째는 뭐죠? 메모리에서 MAR이 가리키는 번지에 찾아가서 그 내용을 MBR에다 넣으면서 PC 값은 하나 더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뭐예요? 명령 레지스터에 MBR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제 저장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인출 단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나요? 네,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네, 가상기억장치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16번입니다. 가상기억장치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상기억장치라는 가짜 기억장치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의 용량이 부족하니까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분을 이렇게 주기억장치처럼 쓰자라는 게 가상기억장치고, 이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용량의 문제죠. 메인 메모리의 용량이 부족해서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결론은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속도는 이제 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용량에 대한 확대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7번입니다. 중앙처리 장치와 기억 장치 사이에 실질적인 대역 폭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바로 정답 1번에 있는 뭐예요? 메모리 인터리빙입니다. 메모리 인터리빙이다 라고 하면 하나의 메모리를 이제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을 해서 각 모듈을 번갈아 가면서 접근하는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여러 군데의 기억장치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처리 장치와 메모리 사이에 실질적인 대역 폭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네, 18번 문제입니다.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그럼 캐시 메모리는 어디 사이에 존재해요? CPU와 메모리 사이에 여기 조그맣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적중률이 높다. CPU는 캐시에 먼저 들어가서 본인이 찾고자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본인이 찾고자 있는 게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적중했다라고 하는 거고, 적중이 높을수록 캐시 메모리의 성능은 낮나요? 네, 아니죠. 적중률이 높다. 캐시 메모리의 성능이 좋은 거죠. 우리는 적중을 해야 되고, 적중하지 못했으면 또 메모리를 갖다 와야 되니까 속도가 점점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캐시 메모리의 쓰기 기법 중 write back 방식은 적중 시 캐시 메모리와 함께 메인 메모리의 내용도 같이 갱신한다. 그다 백이잖아요. write back. 백은 어때요? 나중에 쓰는 거죠. 네, 즉시 쓰는 게 아니죠. 자, 메인 메모리보다 용량은 작지만 접근 속도는 빠르다. 네, 맞습니다. 자, 성능 향상을 위해서 시간적 지역성, 공간적 지역성들을 이용한다.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CPU가 많이 찾을 것을 캐시에 갖다 놔야 되는 거죠. 메모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메모리 입장에서는 이걸 분석을 잘하고 통계를 잘 내야죠. CPU가 과연 어떤 데이터를 많이 찾을 것인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그 중에 시간적 지역성입니다. 특정한 데이터를 찾았으면 곧 또 다시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공간적 지역성, 하나의 데이터를 찾았으면 그 주변에 있는 것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이론들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네, 19번 문제입니다. 레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레이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레이드 0, 1, 2, 3, 4, 5가 있죠. 레이드 0은 뭐였어요? 여러분, 스트라이핑이었죠. 분할해서 저장한다. 레이드 1은 뭐였습니까? 미러링이었죠. 네, 미러링. 중복해서 저장한다. 자, 레이드 2는 뭐예요? 비트 단위고 이제 해밍 코드를 사용하는 거죠. 네, 레이드 3은 뭐죠? 바이트 단위가 되는 거고 패리티를 사용하는 거고 4는 어때요? 블럭 단위의 저장이고 이제 패리티를 저장하는 건데 레이드 5는 뭐예요? 네, 패리티를 이제 분산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RR이다라고 합니다. 패리티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각각의 디스크에다가 이제 패리티를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떠세요? 패리티를 넣는데 별도로 넣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얘 저장할 때 패리티를 갖다 와야 되는 거죠. 또 다른 디스크를 할 때도 얘를 패리티를 또 갖다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맞는 것은요. 바로 4번이 되겠군요. 패리티는 레이드 5는 패리티를 모든 디스크에 분산시킨다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저장 장치 중 접근 속도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메모리에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은 레지스터고 그 다음에 캐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보조 기억 장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빠른 건 뭐죠? 레지스터가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가 되고 가장 늦은 것은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군요. 21번입니다. 명령어와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구조에 따른 풀린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네 가지로 분리를 하면은 뭐였어요? SISD, 네, SIMD, 네, MISD, 네, MIMD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었죠. 자, 여기서 S는 뭡니까? 한계, I는 명령어, 그죠? S는 한계, D는 데이터, 자료를 의미를 하죠. 이렇게. 예, 그래서 SISD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명령어 위에서 하나의 데이터만 처리하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지금 맞죠. 2번에 SIMD다.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열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유용한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에 보면 MISD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 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데이터를 이제 사용한다라는 거죠. 네, 맞죠? MIMD다. 명령어가 순서대로 실행되지만 실행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 중첩시켜 실행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명령을 여러 데이터에서 각각 동작되게 하는 다중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4번에 관련된 설명이 지금 틀린 거입니다. 22번입니다. 4단계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채용한 CPU에서 250개의 명령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최소 시간은 얼마냐? CPU의 클럭 주파수가 1MHz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1MHz다. 1초 동안에 클럭 펄스가 몇 번? 1메가번 일어난다. 1메가다 그런 거는 약 10의 6승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1초 동안에 10의 6승번 일어나는데 한 번 일어날 때는 몇 초냐? 10의 6승분의 1초다. 자,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1 마이크로세컨드다. 한 번 일어나는 이 클럭 펄스가 1 마이크로세컨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단계다 그랬고 이렇게 4개로 쪼개지는 거고 이게 1 마이크로세컨드다. 그러면 하나의 명령어는 이제 4 마이크로세컨드가 되겠죠. 이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1 마이크로세컨드가 더해지는 거죠. 이게 몇 번까지? 100번까지, 250번? 네. 250번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249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 마이크로세컨드 더하기 249 마이크로세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53 마이크로세컨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가 한 칸이 더해지니까 4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4 더하기 2, 4 더하기 3 해가지고 4 더하기 249 이렇게 처리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3번입니다. 23번입니다. 네, 병렬 처리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병렬 처리다. 그럼 우리가 동시에 처리를 하는 거죠. 자, 1번에 보면 슈퍼스칼라다 그랬습니다. 슈퍼스칼라는 여러분이 명령어들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죠. 파이프라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2개 이상의 처리 유닛이 있어서, 처리 단위가 있어서 데이터 의존성이 있다. 자, 의존성이라는 것은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의존성은 없어야지 되죠. 그래서 의존성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명령어의 처리 결과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앞에 있는 명령어가 끝나기 전에 내가 시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슈퍼스칼라에 있어서 데이터 의존성이 있어도 독립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네, 데이터 의존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고요. 2번은 뭐라고 써졌나요? 슈퍼스칼라는 프로세서 내에 파이프라인된 기능, 유닛, 단위를 여러 개 포함시켜서 매 사이클마다 한 개 이상의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다. 자, 3번의 VLIW는 컴파일러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연산을 가진 명령어들을 모아서 하나의 명령어 코드에 재배열해 준다라는 개념. 자, 4번의 슈퍼 파이프라인은 파이프라인 단계를 2개 혹은 그 이상으로 나누어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네, 그런 방식이 있다라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대용량의 자료 전송을 위해서 장치 드라이버가 CPU 간섭 없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지 되겠죠. 네, 직접 메모리와 장치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이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있죠? 기억나죠?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는데 입출력 장치가 있는데 이 입출력 장치에서 메모리를 직접 액세스를 하자라는 개념. 그 기법이 무슨 기법이에요? 바로 이제 DMA 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자, 2번에 interrupt라고 있는데 interrupt는 뭐죠?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을 이제 처리하는 것을 말을 하죠. 자, 세 번째 핸드쉐이킹이 있습니다. 핸드쉐이킹이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두 통신 시스템 사이에 신호와 정보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시스템이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할 것인가를 설정해 주는 것을 말을 하고요. 자, 세 번째 스풀링이다 라고 있는데 스풀링은 뭐죠? 인쇄를 할 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른 인쇄를 위해서 CPU가 있고 여기가 이제 프린터가 있으면 인쇄할 파일들을 이 스풀이라는 장치에 놔둬서 여기서 이제 프린터한테 이제 주는 그런 작업이죠. 이런 스풀이 있기 때문에 CPU는 인쇄되는 동안에도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핸드쉐이킹을 보면 A와 B가 통신을 할 때 A가 B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너한테 통신할 거 있는데 준비됐니? 라고 신호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B가 네, 오케이 준비됐어요 라고 하면 데이터를 이제 보내주는 3A 핸드쉐이킹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쉐이킹은 통신에서 사용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목적은?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어때요? 빨리 처리를 하자 CPU의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를 이제 4단계로 쪼개서 이건 4단계로 쪼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겹쳐서 실행을 하자라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컴퓨터 구조에 대한 핵심 문제였습니다.